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외모와 말투로 여성들을 노린 연쇄 살인범 테드 번디. 광대 복장을 한 채 33명의 소년을 살해한 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 희생자를 토막내고 먹었던 식인 살인마 제프리 다머. 이 이름만 들어도 오싹한 연쇄살인마들이 왜 유독 1970년대와 80년대에 그리고 왜 특정 지역에서만 유난히 많이 나타났을까요? 사람들은 이 지역이 저주라도 받은 건 아닐까 의심했죠. 하지만 진짜 저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숨쉬던 공기 속에 말이죠. 놀랍게도 20세기에 미국에서 확인된 연쇄살인범 중 거의 90%가 바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하지만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납 중독이 어떻게 한 세대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연쇄살인범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밝혀진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은 연쇄살인범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1970년부터 1999년까지 단 30년 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연쇄살인범이 출몰했습니다. 1987년에는 연쇄살인으로 인한 희생자가 최악의 정점을 찍었죠. 하지만 1990년 중반부턴 연쇄살인범의 활동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활동하는 연쇄살인범은 1980년대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 괴물들이 왜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가 왜 또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이제 이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워싱턴주의 항구 도시 타코마입니다. 시애틀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이곳은 오랫동안 연쇄살인범의 온상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거의 100년 동안 납과 구리, 비소를 하늘로 뿜어내던 아스코 재련소가 있었습니다. 이 재련소가 뿜어낸 독성 물질은 푸젯 사운드 지역 약 2590제곱킬로미터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독한 공기 냄새를 농담처럼 타코마의 특별한 향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악취가 바로 납과 비소의 냄새였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의 한복판에서 자란 아이가 바로 테드 번디였습니다. 1950년대 어린 번디가 뛰어놀던 타코마 스카이라인 지역의 토양을 나중에 측정해보니 납 농도가 600ppm을 넘었습니다. 이는 안전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도로 위험한 수치였죠. 번디뿐만이 아닙니다. 49명의 여성을 살해한 그린 리버 킬러라고 불리는 게리 리즈웨이도 타코마 인근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재련소 찌꺼기가 쌓인 구리 더미에서 놀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악명 높은 찰스 맨슨도 1960년대 타코마 근처의 맥릴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섬의 토양 역시 재련소의 납 오염에 수십 년간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캐롤라인 프레이저는 최근 저서 머더랜드에서 이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녀는 납 오염 지도와 연쇄 살인범들의 주소를 대조했는데 워싱턴주의 4개 주요 오염 지역 모두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연쇄 살인범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나이트 스토커 리처드 라미레스 역시 엘파소에 있던 아스코 재련소 근처에서 자랐죠. 그렇다면 납은 도대체 인간의 뇌에 어떤 짓을 하기에 이런 괴물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납은 우리 몸의 필수 물질인 칼슘을 흉내냅니다. 뇌에서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기억을 형성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데 납이 그 자리를 꿰차면 신경 신호 전달 체계가 완전히 교란됩니다. 납 중독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곳은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판단력,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충동을 제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뇌의 중앙 통제실과 같습니다. 납에 노출된 아이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이 전두엽의 회백질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즉, 뇌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겁니다. 수십 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 납에 많이 노출된 아이일수록 IQ가 낮고 주의력이 떨어지며 특히 공격성과 충동적인 행동 경향이 성인이 되어서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납은 도파민 시스템까지 망가뜨려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작은 충동에도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손상된 뇌를 갖게 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납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자동차 휘발유였습니다. 1921년 제너럴 모터스의 한 엔지니어가 휘발유에 납을 넣으면 엔진 소리가 조용해지고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23년부터 납이 첨가된 에틸 휘발유가 미국 전역에서 팔리기 시작했죠. 납의 독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기업들은 에틸이라는 이름으로 납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납 휘발유 생산 첫 해부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윤을 위해 진실을 은폐했죠. 심지어 휘발유 제조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조차 납 중독 증세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납을 마시는 신용을 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매년 20만 톤 이상의 납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등하굣길 놀이터에서 그 독을 그대로 마셨고 1976년 미국 어린이들의 평균 혈중납 농도는 심각한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이 독소의 오염 속에서 자라났던 세대가 바로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미국 사회를 뒤흔든 강력 범죄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1970년대 환경보호청이 납 휘발유 규제를 시작했고 1996년 1월 1일 미국에서 납 휘발유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납 휘발유가 금지된 지 정확히 약 20년 후 납에 덜 노출된 아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인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폭력 범죄율과 살인율이 40% 이상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살인범의 숫자도 동시에 급감했죠. 범죄율 감소 그래프와 공기 중의 납농도 감소 그래프가 거의 완벽하게 20년의 시차를 두고 겹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범죄 감소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2022년의 최신 메타 분석 연구는 납 제거가 1990년대 살인율 감소의 최소 7에서 최대 28%를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납이 폭력 범죄의 강력한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의 태도였습니다. 1974년 아이다호 벙커힐 재련소 관계자들은 아이들의 납 중독에 대한 배상금보다 납 생산으로 버는 이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아이들이 뇌 손상을 입는 것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롤라인 프레이저는 이들의 행위를 두고 재련소를 세우고 운영하면서 수톤의 독소를 배출한 사람들의 행동은 그 자체가 연쇄살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윤을 위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2021년 7월 알제리가 마지막으로 납 휘발유 사용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에서 도로용 납 휘발유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납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페인트, 낡은 수도관, 심지어 여러 개발 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납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14년 미시간주 플린트에서는 오래된 수도관 때문에 납 성분이 식수로 흘러들어 수많은 주민이 독성물에 노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납이라는 독이 아직도 우리 일상 깊숙이 잠복해 있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새로운 위협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 코팅 프라이팬에 주로 사용되는 과불화합물,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환경 독소들입니다. 납이 1970년대 한 세대의 뇌를 망가뜨렸듯이 지금 우리가 방관하는 이 독소들이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납 노출은 연쇄 살인범을 만드는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납 중독은 유전적 특성, 어린 시절의 학대, 사회적 환경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과 결합하여
충동을 제어하는 인간의 능력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화학적 방아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드 번디가 만약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자랐다면 그는 연쇄 살인범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적 진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는 사실 뇌 손상일 수 있으며, 그 뇌 손상은 결국 기업의 탐욕과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환경 재앙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뜩한 통찰은 우리 사회에 명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안전한 사회는 결국 환경과 공중 보건을 최우선으로 지킬 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아이가 보이지 않는 화학적 독극물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환경 독소와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이 중요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글로벌 지식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